기가 막혀서 숨도 안 쉬어집니다. 유산 몇 푼 지키겠다고 멀쩡한 아비를 정신병원에 쳐넣겠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칠순 노인인 아비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법정에 세우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제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자산가 김영호. 그가 재혼을 선언하자 자식들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오면 유산이 줄어들까봐 계산기를 두드린 끝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자. 그래야 돈을 지킬 수 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천륜도 없는 짐승들의 세상.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계산기에 맞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마지막 사랑을 지키려는 할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서울 한남동 언덕 위에 요새처럼 자리 잡은 120평짜리 대저택. 드높은 담장 안 거실의 공기는 묘지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18세기 프랑스산 앤티크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이곳에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알리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식탁 상석에는 집주인 김영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72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눈앞에는 호텔 출장 뷔페가 차려놓은 사내진미가 가득했지만 영호의 젓가락은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내가 췌장암으로 떠난 후 이 거대한 집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정적을 깨고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큰아들 민석과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민석은 강남에 잘나가는 성형외과 원장, 지은은 명문대 음대 출신.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그들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아닌 집안의 값비싼 기물들을 훑는 감정사의 눈빛이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아버지. 민석이 건성으로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명품 로고가 박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이거 순금 행운의 열쇠예요.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특별히 쉰돈으로 맞췄어요. 나중에 현금화하시기도 제일 좋아요. 영호는 무표정하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번쩍이는 황금 열쇠. 차가운 금속성이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1년에 딱 2번, 생일과 명절에만 찾아오는 자식들. 그들이 가져오는 선물은 언제나 황금성이 좋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나중에 도로 가져갈 유산을 아버지 명의로 잠시 예치해 두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아버지, 그 청담동 빌딩 이번에 공실 생겼다면서요? 제가 아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있는데 그리로 넣으시죠. 임대료는 좀 싸게 해주시고. 아버님, 요즘 기억력은 어떠세요? 제 친구 시아버님은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벽에 칠을 하셨다는데 미리미리 요양병원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걱정을 가장한 탐색, 효도를 가장한 계산. 영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자식들의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계산기 소리가 귀청을 찢을 듯 시끄러웠습니다. 이들에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걸어다니는 ATM일 뿐이구나. 영호는 마른 입술을 떼었습니다. 밥 먹다 말고 미안하지만 할 말이 있다. 민석과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증여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인가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주먹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나 결혼할 생각이다. 사람을 만나고 있어. 순간 며느리가 들고 있던 물컵이 식탁 위로 엎어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보다 더 소름 끼치는 정적이 식탁을 지배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네, 결혼이라니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노막 나셨어요? 10년이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지. 그래서요? 어떤 여자입니까? 아니, 어떤 꽃뱀한테 물린 겁니까? 뻔하죠. 아버지 재산 보고 달려든 거 아닙니까? 민석이 식탁을 쾅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은 단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떨어질 유산, 그 거대한 파이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자식들이 선물한 것은 황금 열쇠가 아니라 탐욕이라는 이름의 수갑이었습니다. 식탁 위로 내려앉은 침묵은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들 민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씩씩거렸고 며느리 지은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영호는 그런 자식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봉사를 다니다 만난 사람이다. 나보다 5살 아래고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름은 이옥자라고 한다. 반찬 가게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며느리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비틀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미친 듯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세상 물정 모르셔도 너무 모르시네요. 시장 바닥에서 반찬 파는 여자가 70 넘은 아버님을 왜 만나겠어요? 사랑? 노년의 로맨스? 그거 다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예요. 딱 보면 모르세요? 돈 보고 접근한 거라고요. 지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의 말에 민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그 여자 분명히 아버지 재산 노리고 작정하고 덤빈 겁니다. 저희가 뒷조사 한번 해볼까요? 빚이 산더미인지 정가가 있는지 숨겨둔 자식이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식들은 옥자의 얼굴 한번 본 적 없으면서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외로움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에게 떨어질 유산, 그 거대한 파이가 줄어들까 전전긍긍하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들어오면 법정 상속분이 1.5배로 책정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법전보다 더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영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희들, 내 재산이 줄어들까봐 그러는 거냐? 지난 10년 동안 나 혼자 밥 먹을 때 너희가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한 적 있더냐? 내가 아파서 응급실 실려갔을 때도 골프 치느라 바쁘다던 놈들이 이제 와서 날 걱정하는 척해? 영호의 호통에 민석이 움찔했지만 이내 표정을 싸늘하게 굳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버지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재산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위계 질서 문제입니다. 저희는 그 결혼 절대 인정 못합니다. 만약 기어이 그 여자를 집에 들이시겠다면 저랑 연 끊을 각오하세요. 손주들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아버님. 남 부끄러워서 원.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셔야죠. 반찬 가게 여자가 시어머니라니 친구들 보기 창피해서 못 살겠네요. 협박에 가까운 통보를 남기고
민석과 며느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시 거대한 저택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영호는 며느리가 엎지른 물과 깨진 유리 조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족쇄, 그것이 이토록 무겁고 차가운 것인 줄 그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간 민석은 거칠게 차 시동을 걸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야. 지금 좀 만나자. 아버지. 성년후견인 신청하는 것 좀 알아봐야겠어. 아무래도 노망이 나신 것 같으니까. 재산 동결부터 시켜야겠어. 조수석에 탄 며느리 지은도 휴대폰을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달리는 차 안, 부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서초동의 한 로펌 사무실. 큰아들 민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상속 분쟁 전문 변호사를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버지 영호의 건강검진 기록과 방대한 재산 목록이 던져지듯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초조한 듯 다리를 떨었습니다. 변호사님,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버지가 노망이 드신 게 분명합니다.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시장통 반찬 가게 여자한테 홀려서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생겼습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버님의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입증하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합니다. 후견인이 지정되면 아버님은 마음대로 혼인 신고도 할 수 없고 단돈 10만 원도 허락 없이 쓸 수 없게 됩니다. 사실상 경제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죠. 그거네요. 그걸로 진행합시다. 치매 진단서는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동기 녀석들 중에 신경과 의사들이 꽤 있으니까요. 민석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아버지를 법적인 무능력자로 만드는 것, 아비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가 택한 끔찍한 효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며느리 지은은 강남의 한 카페 구석진 자리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를 만났습니다.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이옥자라는 여자예요. 샅샅이 뒤지세요. 숨겨둔 빚이 있는지, 남자가 복잡한지, 아니면 전과 기록이라도 뭐 하나라도 걸리면 바로 알려줘요.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할 테니까. 흥신소 직원이 건네받은 사진 속 옥자는 수수한 옷차림에 선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진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한 척 가면을 쓰고 있겠지. 늙은이 등쳐먹으려는 속셈. 내가 모를 줄 알고 아주 사회에서 매장해 버려야 해. 그날 저녁 민석과 지은은 다시 본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터넷 설치 기사를 대동하고 들어와 거실과 주방 심지어 안방 입구에까지 홈캠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가 기가 막혀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들이냐?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려고 다는 겁니다. 일종의 효도 캠이라고 생각하세요. 민석은 뻔뻔하게 대답하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것은 자신을 지키는 눈이 아니라 자신을 겨누는 총구라는 것을요. 아버지가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이는지 통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디지털 감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기사들이 돌아가고 자식들도 떠난 뒤 영호는 거실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천장 모서리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거렸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도깨비 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백억 자산 가면 무엇 하나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숨 쉴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영호는 자식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유일하게 카메라가 없는 그곳에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옥자의 번호를 눌렀다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듣고 싶었지만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들킬까봐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호는 도망치듯 대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 세단 대신 모자를 푹 눌러쓰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시끌벅적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고소한 기름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고함 소리, 정막 강상 같은 집과는 정반대의 생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영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시장 안쪽 옥잔의 반찬이라는 작은 가게 앞이었습니다. 어머, 김 선생님 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른 옥자가 환하게 웃으며 영호를 맞이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미소에는 명품으로 치장한 며느리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가게 안쪽 좁은 단칸방에는 작은 상 하나가 펴져 있었습니다. 식사 아직 안 하셨죠? 마침 저도 늦은 점심 먹으려던 참인데 같이 드세요. 옥자가 내온 밥상은 소박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그리고 가게에서 파는 깻잎장아찌와 계란말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에는 120평 저택에서 혼자 먹던 차가운 출장 뷔페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영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옥자를 꽃뱀 취급하며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따라 표정이 많이 어두우셔요. 옥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며 영호의 밥그릇에 발라낸 생선살을 올려주었습니다. 옥자는 영호가 수백억 자산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요양원 봉사활동에서 우연히 만난 사별하고 외롭게 지내는 퇴직 교장 선생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호 역시 자신의 재력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드는 날파리들이 지긋지긋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옥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낡은 구두를 보고 굽이 많이 달았네요. 무릎 상하시겠어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마저 잃을 수는 없다. 내 마지막 남은 안식처다. 영호는 옥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거칠고 투박해진 손이었지만 영호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옥자 씨, 나랑 남은 생을 같이 걸어가 주겠소? 내가 가진 건 늙은 몸뚱이뿐이지만 옥자 씨 눈에서 눈물 나게는 안 하리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옥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장통의 오후가 곧 들이닥칠 자식들의 폭풍 후 앞 고요라는 것을요. 가게 밖 전봇대 뒤 며느리 지은이 고용한 흥신소 직원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영호가 옥자의 손을 잡는 모습, 마주보며 웃는 모습이 고스란히 렌즈에 담겼습니다. 타깃 확인했습니다. 여자랑 접촉 중입니다. 사진 전송합니다. 흥신소 직원의 문자가 전송되는 순간 영호의 평화는 산산조각날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평화롭던 재래시장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외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며느리 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비린내 나는 생선 좌판들을 지나 옥잔의 반찬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옥자가 멸치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줌마가 이옥자 씨 맞아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옥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귀부인의 등장에 옥자는 당황하며 손을 닦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신지. 나, 김영우 회장 며느리예요. 회장님? 아, 아줌마는 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지. 지은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멸치 박스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며칠 전 옥자가 영우와 손을 잡고 찍힌 몰래카메라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옥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순진한 척 연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님 강남의 빌딩만 세 채 가진 수백억 자산가예요. 그거 알고 접근한 거잖아요. 뒷조사 다 끝났어요. 남편이랑 사별하고 빚 갚느라 고생 좀 했다면서요? 옥자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영호 씨가 회장님? 수백억? 그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외로운 노인인 줄만 알았는데. 저기요, 사모님.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영호 씨 재산 같은 거 모릅니다. 우린 그냥 사랑이다? 역겨워서 정말. 늙은 노인네 구워 삶아서 한 몸 챙기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지은은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옥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억지로 찔러 넣었습니다. 이거 받고 떨어지세요. 우리 아버님 지금 치매 초기 증상 있으세요. 오락가락하는 노인네 꼬드겨서 혼인 신고라도 하면 바로 꽃뱀 사기죄로 고소 들어갈 겁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감방 보내는 거 우리 남편한텐 일도 아니거든요. 치매, 그리고 꽃뱀. 옥자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습니다. 지은은 멸치 박스에 침을 뱉듯 경멸 어린 시선을 던지고는 돌아섰습니다. 다신 우리 아버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주제 파악 좀 하고 사시라고요. 지은이 나가버린 가게 안. 옥자는 주머니에 꽂힌 돈 봉투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라는 권력 앞에 그녀의 진심은 사기로 매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시장통의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옥자의 흐느낌은 묻혀버렸고 바닥에 흩어진 사진 속 영호의 미소만이 슬프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을 찾았습니다. 옥자에게 줄 작은 스카프를 양복 주머니에 숨긴 채였습니다. 하지만 옥잔의 반찬 가게 앞에는 평소보다 일찍 굳게 닫힌 철제 셔터만이 그를 반겼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당분간 쉽니다. 삐뚤빼뚤하게 적힌 메모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의 연결음 끝에 겨우 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옥자 씨? 무슨 일 있소? 가게 문이 닫혀서. 회장님. 아니, 영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옥자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낯선 호칭에 영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갑자기 왜? 댁에 며느님이 찾아왔었어요. 돈 봉투를 던지더군요. 제가 회장님 돈 보고 접근한 꽃뱀이라면서요. 저요, 가난하게 살았지만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 한 적 없습니다. 더 이상 비참해지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영호는 멍하니 끊긴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갔다니, 내 자식들이 내 여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니,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영호는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호는 거실에 앉아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이냐? 기어이 시장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어. 영호의 고함에 며느리 지은은 놀란 척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아들 민석은 태연하게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또 흥분하시네. 혈압 오르시겠어요. 진정하게 생겼어? 너희가 옥자 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장 가서 사과해. 영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사과요? 저희가 아버지를 구한 겁니다. 그 여자 돈 몇 푼 쥐어주니까 바로 떨어져 나가던데요? 결국 돈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영호는 민석이 내민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진단서 알츠하이머성 치매 의증. 환자 이름에는 김영호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요새 자주 깜빡하시고 감정 조절 안 되시잖아요. 제 동기신경과 전문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전형적인 치매 초기 증상이라더군요. 이 진단서랑 아버지 평소 언행 녹취록 법원에 제출할 겁니다. 성년 의견인 개시 심판 청구했어요. 민석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못하세요. 혼인신고도 재산 처분도요. 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얌전히 계세요. 정신병원 가시기 싫으시면요. 영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식들이 쳐놓은 덫은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잔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는 떠났고 자신은 정신병자로 낙인 찍힐 위기.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공포가 72살 노인을 집어삼켰습니다. 영호는 탁자 위에 진단서를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눈처럼 흩날렸지만 아들 민석의 표정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종이 쪼가리로 나를 묶어둘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정신은 멀쩡해. 내일 당장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겠다. 영호가 현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장이라도 옥자에게 달려가 오해를 풀고 이 끔찍한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는 낯선 덩치 큰 사내 2명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그들은 험상궂은 인상으로 영호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너희들 누구냐? 아버님, 새로 오신 돌봄 매니저들이에요. 뒤에서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영호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흔들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혼자 나가시면 길 잃어버리시잖아요. 24시간 아버님 곁을 지켜드릴 분들이니 안심하세요. 그리고 이 휴대폰은 제가 보관할게요. 자꾸 그 꽃뱀이랑 통화해서 심란해지시면 병세만 악화되니까요. 이 도둑년, 당장 내 전화기 내놓지 못해? 영호가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사내들이 영호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다치십니다. 말이 좋아 돌봄 매니저지. 그들은 민석이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 건장한 장정 둘을 당해낼 재간은 없었습니다. 영호는 허공에 발길질을 해대며 절규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너희 아비다. 아비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민석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왜 늙어서 추하게 연애질을 하십니까? 얌전히 계셨으면 이런 꼴 안 보셨잖아요.
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만 방에 계세요. 식사는 넣어드릴 테니까. 사내들은 영호를 짐짝처럼 들어 안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밖에서 달그락거리며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어. 문 열어. 민서가. 지은아. 영호는 주먹이 터져라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창문에는 이미 방범창이 굳게 설치되어 있었고 전화선마저 끊겨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120평 대저택. 그곳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영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부가, 그리고 금쪽같이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가두는 창살이 되어 돌아온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아내의 영정사진만이 그를 슬프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사진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살았어. 자식 농사 다 망쳤어. 나 좀 데려가 죽으려. 그 시각 거실에서 민석과 지은은 승리의 건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청명한 소리가 영호의 울음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감금 3일째. 영호는 곡기를 끊었습니다. 며느리 지은이 문 밑에 개구멍 같은 배식구로 밀어넣은 죽그릇은 손도 대지 않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배고픔보다 더한 것은 모멸감이었습니다. 평생을 호령하며 살아온 자신이 자식들에게 사육당하는 짐승꼴이 되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고집 그만 피우세요. 드셔야 약을 드시죠. 인터폰으로 들려오는 아들 민석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이냐? 당장 문 열어라. 변호사를 부르겠다.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 서류 접수했습니다. 이제 곧 법원 조사관이 나올 텐데 그때 얌전히 계셔야 해요. 괜히 난동 부리시면 폐쇄병동으로 바로 모실 겁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영호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냈습니다. 힘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면 저놈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요. 그 시각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앞에 옥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모욕을 받고 헤어지자고 했지만 며칠째 연락이 두절된 영호가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에는 영호가 좋아하던 전복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계세요. 저 옥자입니다. 영호 씨 좀 뵐 수 있을까요? 옥자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며느리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아줌마가 여길 왜 와요? 아직도 미련 못 버렸어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연락도 안 되시고 걱정이 돼서 죽 좀 쑤어왔습니다. 얼굴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어쩌죠? 아버님, 지금 요양병원 가셨어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아줌마 이름도 까먹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헛걸음하지 말고 가세요. 자꾸 얼씬거리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니까. 뚝.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요양병원이라니. 치매라니. 옥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사랑한다며 맑은 눈으로 고백하던 사람이 치매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높은 담장 안에 갇힌 진실을 그녀가 알 방법은 없었습니다. 방 안에 갇혀있던 영호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밖의 소란을 감지했습니다. 창문에 매달려 밖을 내다보려 했지만 방범창과 짙은 코팅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자씨, 옥자씨야? 영호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이중창과 방음벽은 그의 목소리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차가운 대문 앞에 식어가는 전복죽을 놓아둔 채 눈물을 훔치며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철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마음은 닿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택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던 며느리 지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커튼을 쳤습니다. 거지 같은 게 즐기기도 하지. 이제 다시는 못 올 거다. 법원 가사 조사관이 방문하기로 한 날 아침 굳게 잠겼던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 한 컵과 알록달록한 알약이 든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 드실 시간입니다. 영호는 퀭한 눈으로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며칠간의 감금과 단식으로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 날 죽일 셈이냐? 신경안정제예요. 오늘 손님 오시는데 아버지가 흥분해서 헛소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드세요. 민석이 약을 들이밀자 영호는 손을 휘저어 접시를 쳐냈습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요란하게 흩어졌습니다. 안 먹는다. 내 정신은 멀쩡해. 조사관이 오면 다 말할 거다. 너희가 나를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영호의 저항에 민석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약을 구둣발로 으깨버리고는 문 밖에 대기하던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잡아. 건장한 사내 둘이 영호의 양팔을 결박했습니다. 칠순 노인의 앙상한 팔이 억센 소나기에 잡혀 비틀렸습니다. 이놈들아, 이거 놔라. 아버지, 곱게 드셨으면 좋았잖아요. 억지로 드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강력한 수면, 유도제와 환각 성분이 섞인 약물이었습니다. 영호가 공포에 질려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팔에 망설임 없이 바늘을 꽂았습니다.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영호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혀가 마비된 듯 굳어졌습니다. 서가, 내가, 어떻게, 영호의 고개가 힘없이 처졌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상태. 침이 질질 흐르고 눈동자가 풀려버린 모습은 영락없는 중증 치매 환자였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좀 얌전해지셨네. 조사관 오면 그냥 주무시듯 계세요.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법원 조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관님, 아버님 상태가 오늘따라 더 안 좋으세요. 사람도 못 알아보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셔서. 조사관이 방으로 들어왔을 때 마주한 것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침을 흘리는 영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사관이 이름을 부르고 질문을 던졌지만 영호는 하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가 돌덩이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은 혀를 차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피성년 후견인 김영호, 인지 능력 상실 및 의사소통 불가 확인.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석과 지은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승리의 눈빛이었습니다. 영호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몸과 정신마저 도둑맞은 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고 그 시체 위에 자신의 욕망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약 기운이 가신 것은 꼬박 하루가 지나서였습니다. 영호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눈을 떴을 때 그의 손에는 더 이상 금으로 된 수갑이 아닌 진짜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아들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우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방금 법원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민석은 종이 한 장을 영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결정문. 피후견인 김영호, 후견인 김민석. 그 종이 쪼가리는 영호에게 내려진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이제 영호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고 혼인신고는커녕 껌 한 통도 허락 없이 살 수 없는 법적 무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내 이놈,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영호가 쉰 목소리로 저주를 퍼부었지만 민석은 비릿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천벌이요? 아버지가 노망나서 재산 날리는 걸 막은 효자한테 무슨 천벌입니까? 이제 법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결정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시기로요. 무슨 소리냐? 더 좋은 곳이라니? 여기 계시면 자꾸 헛바람 들어서 도망치려 하시잖아요. 공기 좋고 문단속 확실한 요양병원 VIP 병동으로 예약해뒀습니다. 사실상 정신병동이나 다름없지만 시설은 호텔급이니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민석의 손짓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설 구급 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영호를 침대에서 끌어내려 휠체어에 강제로 앉히고 결박했습니다. 이거 풀어. 난 안 간다. 내 집에서 나갈 수 없다. 영호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120평 대저택의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영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년 전 아내와 함께 심었던 정원의 목련 나무가 보였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 내 가정. 하지만 이제 주인은 쫓겨나고 탐욕스러운 자식들만이 남아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뒷문에 실리며 영호는 거실 창가에 서 있는 며느리 지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입모양으로 말했다. 잘 가세요, 아버님. 그 모습은 악마의 미소 그 자체였습니다. 구급차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도 없이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린 차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산속, 높은 담장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하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록마음 요양병원. 간판은 따뜻했지만 창문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는 그곳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호는 1인실 독방에 처박혀졌습니다. 사방이 하얀 벽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덩그러니 남겨진 영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 앙상한 몸 영락없는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던 대로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옥자씨. 영호는 차가운 벽에 머리를 기대고 옥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끓여주던 된장찌개의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 높은 담장을 넘어 그 온기가 닿을리 만무했습니다. 영호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과연 이 지옥에서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희망의 빛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호가 요양병원으로 끌려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장통의 옥잔의 반찬은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방구석에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여장부였습니다. 며느리의 모욕적인 언사와 영호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그리고 치매라는 병명.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들이 그녀의 직감을 계속해서 건드렸습니다. 영호 씨는 치매가 아니야. 그 맑은 눈빛, 그 총기. 절대 그럴 리 없어.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던 옥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한남동 대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저택 앞에는 거대한 이삿짐 센터 트럭과 폐기물 수거 트럭이 요란하게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집 안에서 가구와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끄집어내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거기 조심해서 옮겨요. 그건 앤티크라 비싼 거라고요. 기스나면 변상하셔야 해요. 며느리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가운데 팔짱을 끼고 서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에 실리는 것은 돈이 되는 물건들이 아니었습니다. 영호가 평생 아끼던 서적, 낡은 안마의자, 그리고 10년 전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유품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폐기물 트럭으로 던져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방에 있는 낡은 옷가지랑 앨범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다 태워버려요. 노인네 냄새나는 건 싹 다 치우라고요. 이제 이 집 주인은 우리니까 인테리어부터 싹 다시 할 거거든요. 지은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깔깔거렸습니다. 옥자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숨죽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여보. 아버님은 병원에서 연락 없지? 다행이네. 거기 원장이 당신 선배라며? 약 좀 세게 써서 계속 잠만 자게 하라 그래. 절대 못 나오게. 어차피 법적으로 당신이 후견인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이제 그 청담동 빌딩 매각 절차만 밟으면 돼. 우리 이제 진짜 부자야. 통화 내용을 듣는 옥자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매는 조작된 것이었고 영호는 자식들에 의해 정신병원에 감금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차가운 병실 쇠창살 안에 갇혀 약물에 취해 있을 상상을 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옥자는 바닥에 떨어진 영호의 낡은 중절모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돈 봉투를 맞고 울던 힘없는 반찬 가게 아줌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옥자는 품 안에서 낡은 구형 폴더폰이 아닌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중 가장 위에 있는 지난 5년간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대표냐? 나다. 조용히 늙어 죽으려고 했는데 세상이 나를 가만두질 않는구나. 내 변호인단 소집해라. 그리고 국내 최고 로펌 쪽에 연락해서 가장 독한 놈들로 꾸려. 전쟁 준비해야겠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명동의 큰손, 이 회장님이십니까? 5년 만에. 알겠습니다.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옥자가 전화를 끊고 폐기물 트럭을 노려보았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처박힌 것은 영호의 물건이 아니라 자식들의 썩어빠진 양심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주인 이옥자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한남동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서울 명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 간판도 없는 낡은 빌딩의 최상층, 이곳은 대한민국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현금의 성지이자 전설적인 사채업자 이 회장의 비밀 아지트였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옥자가 들어서자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회장님? 옥자는 시장통에서 입던 꽃무늬 몸빼 바지와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수행원이 건넨 뿔테 안경을 쓰고 익숙하게 상석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멸치를 다듬던 순박한 반찬 가게 아줌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의 자금을 굴리며 수많은 기업을 살리고 죽였던 냉철한 승부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보고해. 그녀의 신복인 김 대표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네, 회장님. 김영호 씨의 장남 김민석. 현재 강남 성형외과를 운영 중이나 무리한 확장으로 은행 대출만 50억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 실패로 사채까지 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부친을 감금하고 재산권 행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옥자는 서류에 적힌 민석의 빚 내역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돈 때문에 아비를 팔아넘겨 짐승만도 못한 놈들. 현재 김민석이 붙인 소유의 청담동 빌딩을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시세보다 20%나 싸게 현금 박치기 조건입니다. 빨리 팔아치우고 해외로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 빌딩이라 영호 씨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건물이야. 그걸 헐값에 넘기려 해? 옥자가 지시했습니다. 그 건물 내가 산다. 네. 회장님이 직접 나서시게요? 아니, 내 이름이 나가면 안 되지. 페이퍼 컴퍼니 하나 세워서 접근해. 그놈들이 원하는 대로 전액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 단 조건은 오늘 당장 계약하는 거야. 놈들이 딴 생각 못하게. 옥자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쓴 사채 빚 전부 매입해. 그놈들 목줄 내가 직접 줄 거니까. 내 남자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거야. 그 시각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실. 민석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됐어. 청담동 빌딩 산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것도 전액 현금으로. 오늘 당장 계약하재. 전화기 너머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도 들떴습니다. 정말? 대박이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아버님만 병원에 넣어두면 다 해결된다니까. 이제 우리 그 돈 들고 이민 가면 되는 거야. 부부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다가올 미래를 축하했습니다.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것이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명동 이 회장이 쳐놓은 교수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습니다. 당신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경찰 불러. 병원장 박 씨가 가온 자락을 휘날리며 로비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민석의 대학 선배이자 돈을 받고 영호를 불법 감금해준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옥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짓 한 번에 수석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한 장을 박 원장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경찰은 우리가 불렀습니다. 형법 제276조 감금죄, 의료법 위반, 그리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회장님께 투여한 약물 내역 이미 내부 고발자 통해 확보했습니다. 뭐라고? 박 원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옥자는 수행원들을 이끌고 3층 VIP 병동으로 직행했습니다. 복도 끝 쇠창살로 막힌 301호실. 옥자는 망설임 없이 지시했습니다. 부서. 네. 수행원들이 소화기를 들어 잠금 장치를 내리쳤습니다. 쾅, 쾅. 몇 번의 굉음 끝에 굳게 닫혀있던 철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옥자는 먼지 자욱한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호 씨. 방 구석, 침대 밑에 웅크리고 있던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몸.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영호의 모습에 옥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영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왔어. 익숙한 목소리, 따뜻한 품. 영호는 흐릿한 눈으로 앞을 보았습니다. 반찬 가게 앞치마가 아닌 검은 코트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 옥자였습니다. 옥자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나왔어요. 당신 데리러 왔어요. 이제 아무도 당신 못 건드려. 옥자가 눈물을 닦으며 영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영호는 믿기지 않는 듯
그녀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이곳에서 자신을 구해준 건 잘난 자식들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주고 싶었던 이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 밖으로 나오자 복도에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어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옥자의 수행원들에게 제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다리로 박 원장 앞에 섰습니다. 민석이가 내 아들놈이 시켰나? 저는 그냥 민석이가 아버님 좀 편하게 모셔달라고 해서. 박 원장이 비굴하게 변명했습니다. 옥자가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변명은 검사 앞에서 해. 너희 병원 내일부로 문 닫게 해줄 테니까. 옥자는 영호를 부축해 병원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밖에는 10수대의 검은 세단이 도열해 있었고 밤하늘에는 영호를 위한 자유의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옥자의 어깨에 기대어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자식들을 향한 진짜 단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시다. 우리 집으로. 아니, 당신 집으로. 옥자의 말에 기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영호는 옥자의 손을 잡고 차에 올랐습니다. 반찬 가게 아줌마가 아닌 명동의 여왕과 함께였습니다. 영호가 눈을 떴을 때 그곳은 쇠창살이 있는 병실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넓고 안락한 침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남산이 바로 내다보이는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방문이 열리고 옥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전복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는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시장통의 낡은 옷 대신 우아한 실크 가운을 걸친 모습. 영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자 씨,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요? 어젯밤 그 사람들은 다 뭐고? 옥자는 침대맡에 죽그릇을 내려놓고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나 명동에서 돈 놀이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이 회장 부르죠. 이 회장. 명동 사채 시장의 그 이 회장 말이요? 영호의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기업 하나를 살리고 죽인다는 전설의 사채업자가 바로 자신의 연인이라니. 옥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돈 냄새 맡고 꼬이는 파리떼들이 싫어서 신분을 숨겼어요. 시장에서 반찬 팔며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영호 씨를 만나고 욕심이 생기더군요. 그냥 여자 이욕자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랬구려. 내가 바보였어.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낡은 구두나 걱정해주고 있었으니. 아니요, 그래서 좋았어요. 내 돈이 아니라 내 거친 손을 걱정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었으니까. 옥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옥자는 협탁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영호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도인 김민석 김영호의 후견인. 그가 평생 피땀 흘려 지킨 청담동 빌딩이 헐값에 팔려나간 증거였습니다. 민석이가 내 건물을 팔았어? 네. 어제 급하게 팔아치웠어요. 매수인은 접니다. 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사들였어요. 남한테 넘어가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영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그 사이 아버지의 피 같은 재산을 팔아치운 것입니다. 효도를 가장한 강도질. 아니, 존속 살해나 다름없는 짓이었습니다. 이놈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내일이면 민석이 부부
미국으로 출국한답니다.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어놨더군요. 이민 가서 떵떵거리고 살 생각에 들떠 있어요. 옥자의 말에 영호는 침대볼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자식 농사를 망쳐도 유분수지 어쩌다 저런 괴물을 키워냈단 말인가. 슬픔은 곧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사리로 바뀌었습니다. 영호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옥자 씨, 나 좀 도와주시오. 내 손으로 그놈들을 심판해야겠소. 아비로서 마지막 가르침을 줘야겠어. 옥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영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걱정 마요. 판은 이미 다 짜놨으니까. 다음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민석과 지은은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을 미국 LA까지 실어다줄 거대한 비행기가 보였습니다. 민석의 스마트폰 뱅킹 앱에는 어제 건물을 판 잔금 수백억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떠나는구나. 지긋지긋한 한국, 그리고 아버지 잔소리. 이제 다 끝이야. 민석이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지은도 명품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님은 요양병원에서 편하게 지내실 거야. 거기가 시설은 좋잖아. 죽을 때까지 나올 일 없으니 우리 찾지도 못할 거고. 여보, 가서 비버리 힐스 저택 계약부터 하자. 나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고 싶어. 두 사람은 상상만으로도 행복해 어쩔 줄 몰랐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정신병동에 가두고 얻은 자유와 부. 그들에게 죄책감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자 부부는 여유롭게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 민석이 자신만만하게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열려야 할 자동 출입국 심사대의 문이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붉은 불을 깜빡였습니다. 삐삐 출국이 제한된 승객입니다. 뭐야? 기계가 고장났나? 민석이 당황하며 다시 여권을 대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항 상주 직원들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민석과 지은을 에워쌌습니다. 김민석 씨, 이지은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당신들 누구요? 비행기 놓치겠는데 뭐 하는 짓이야? 민석이 짜증을 내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품에서 신분증과 체포영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서울지검 강력부입니다. 두 분을 존속감금 상해 그리고 사문서 위조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출국 금지 명령 떨어졌습니다. 체포? 감금이라니. 우리 아버지는 치매 환자야. 보호자 동의 하에 입원시킨 거라고. 민석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지은은 사색이 되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신고한 거야? 설마 그 반찬 가게 여자가? 맞습니다. 그 여자가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함께 왔죠. 형사들 뒤로 인파가 갈라졌습니다. 민석과 지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멀끔한 정장 차림에 중절모를 쓴 노신사.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닌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오는 사람. 바로 아버지 김영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명동의 큰손, 이 회장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 침 흘리고 있어야 할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에 있단 말인가. 영호는 지팡이로 공항 바닥을 쿵 찍으며 아들 앞에 섰습니다. 비행기는 못하겠다, 이놈들아. 대신 경찰차는 태워주마. 영호의 목소리는 비행기 엔진 소리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아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민석과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비버리 힐스의 꿈이 산산조각 나고 차가운 철창의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아버지가 치매라 오락가락 하시는 거라고요. 변호사 불러. 민석은 공항경찰대 조사실에서도 악을 썼습니다.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은 역시 옆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다 아버님 편하게 모시려고 한 건데 오해가 있으신 거예요. 제발 선처해 주세요. 그때 철문이 열리고 영호와 옥자가 들어왔습니다. 영호는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 부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편하게 모셔. 멀쩡한 아비한테 마약을 주사하고 정신병원 독방에 가두는 게 효도냐? 내 놈들이 사람이면 짐승은 왜 꼬리를 달고 다니겠느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의사 친구가 진단해줘서 진짜 치매인 줄 알았어요. 오진이었나 봅니다. 끝까지 친구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는 민석의 비열함에 영호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옥자가 비웃으며 서류 한 장을 민석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내 친구 김 원장, 이미 검찰에서 다 불었다. 내가 가짜 진단서 써주면 빚 탕감해준다고 했다며? 통화 녹취록까지 다 나왔어.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어제 건물을 판 돈 수백억 원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더라도 그 돈만 있으면 변호사를 써서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을 거라 계산했습니다. 좋아요. 죗값 받겠습니다. 대신 유류분 반환 소송 걸 겁니다. 청담동 건물 판 돈은 제 몫도 있어요. 민석의 뻔뻔한 요구에 옥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돈? 내 통장에 있는 그 돈 말하는 거냐? 아쉽게 됐네. 그 돈 지금 다 동결됐어. 범죄 수익금으로 압류 들어갔거든. 네? 그게 무슨... 그리고 그 건물 산 사람이 나야. 내 페이퍼 컴퍼니라고. 내가 금매로 싸게 내놓은 덕분에 내가 아주 싸게 잘 샀다. 고맙다. 옥자의 말에 민석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 돈은요? 내 돈은 없지. 오히려 빚만 남았어. 내가 쓴 사채 50억, 그거 내가 다 매입했다. 이제 내 채권자는 나야. 감옥에서 나오면 평생 그 빚 갚느라 막노동이라도 뛰어야 할 거다. 민석의 마음속에서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물 판 돈은 압류되고 남은 건 거액의 빚과 정가자 딱지뿐. 완벽한 파멸이었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내 인생. 민석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지은은 혼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영호는 그 추악한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등을 돌렸습니다. 내 아들 김민석은 죽었다. 여기 있는 건 내 재산을 노린 강도일 뿐이야. 법대로 아주 엄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영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사실을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라고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영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대가는 피눈물로도 씻을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민석과 지은은 서로를 탓하며 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판사님, 다 아내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마약인 줄 몰랐어요. 웃기지 마. 당신이 병원장이랑 작당하고 주사 놨잖아.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재판장은 그들의 추악한 폭로전에 혀를 차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속 중간금 상해, 횡령 등의 혐의로 민석에게 징역 5년, 지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영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끌려가며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절규했지만 영호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사랑의 매질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호는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영호는 인부들을 불렀습니다. 이 집안에 있는 CCTV 싹 다 떼어내시오. 그리고 저 방, 아들 내외가 쓰던 방에 있는 물건들, 가구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치워버리시오.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워버리고, 자식들이 설치해둔 감시의 눈들이 뜯겨나가고 그들이 탐욕스럽게 사모았던 명품 가구들이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텅 비어버린 공간. 영호는 그곳에 서서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120평짜리 화려한 감옥을 짓누르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영호 씨. 현관에서 옥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 가방 대신 흙이 묻은 대파 한 단과 두부 한 모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소? 집이 너무 휑하네요. 사람 사는 집엔 밤 냄새가 나야죠. 저녁 해드릴게요. 옥자는 익숙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수천억을 굴리는 명동의 큰 손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것입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거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는 최고급 디퓨저나 향수보다 훨씬 향긋했습니다. 영호는 식탁에 앉아 옥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얼음장 같았던 이 집이 옥자가 들어온 지 불과 1시간 만에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남 빌딩이나 황금 열쇠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글거리는 찌개 소리와 함께 마주 볼 수 있는 따뜻한 눈빛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옥자 씨, 네. 이 집이 너무 넓어서 나 혼자 쓰기엔 적적하오. 우리 여기서 같이 삽시다. 내 남은 인생 당신이 좀 채워주시오. 영호의 투박한 프로포즈에 옥자가 국자를 든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싼 월세 내라고 할 거면 안 살아요. 하하, 평생 공짜요. 밥만 제때 주면 돼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차가웠던 대저택이 비로소 즐거운 나의 집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한남동 저택의 정원에는 붉은 단풍이 들었습니다. 영호와 옥자는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모가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옥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호 씨, 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명동에 있는 내 자금이랑 당신이 되찾은 재산들. 이거 다 어쩔 거예요? 우리 둘이 다 쓰고 죽으려면 1000년을 살아도 모자랄 텐데.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뼈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영호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년 그는 돈이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뼈저리게 목격했습니다. 돈, 그게 참 무섭습디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던 내가 그 자식들에게 돈을 쥐어주니 괴물이 되더이다. 내 피땀 어린 돈이 결국엔 자식들을 망치는 독약이 되었소. 영호의 눈빛이 회한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재산을 일찍 사회에 환원했더라면 민석이가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 괴물이 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였습니다. 옥자 씨,
우리 이 돈 다 써버립시다. 아주 보란 듯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탕진해 버립시다. 탕진이라. 그거 마음에 드네요. 어디다 쓸까요? 비싼 보석이라도 살까요? 아니, 보석보다 더 빛나는 곳에 씁시다. 우리처럼 자식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노인들, 돈 없어서 병원도 못 가고 냉방에서 떨고 있는 독거노인들, 그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줍시다. 영호의 제안에 옥자가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처럼 웃었습니다. 나도 평생 사채업하면서 사람들 피눈물 많이 뽑았어요. 마지막은 사람 살리는 일에 돈 쓰고 싶었는데 마음이 통했네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내민 서류는 재단법인 해질녘의 집 설립 허가 신청서, 영호의 부동산과 옥자의 현금 자산을 합쳐 총 1,000억 원 규모의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 보호 및 독거노인 주거 지원.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전 재산을 기부하시는 겁니까? 자녀분들의 유류분 청구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자 영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이미 다 주었습니다. 가난과 자립.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 돈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입니다. 도장이 쾅 서류 위에 찍혔습니다. 1,000억 원이라는 거금이 자신의 손을 떠나는 순간이었지만 영호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평생을 짓누르던 돈의 무게를 내려놓고 비로소 자유를 얻은 기분. 옆에 앉은 옥자가 영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영호 씨, 오늘 쇼핑 참 잘했다. 그치? 그러게 말이오. 내 평생 돈 쓰고 이렇게 기분 좋은 날은 처음이요. 두 노인은 마주보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부자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적한 숲속 해질녘의 집이라는 현판이 걸린 노인 복지관 앞마당은 따스한 봄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그곳 텃밭에서 밀짚 모자를 쓴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상추를 뜯고 있었습니다. 한때 수백억 자산가로 불렸던 김영호였습니다. 어이, 김 반장. 거기 상추 좀 빨리 뜯어와요. 점심시간 다 됐어. 주방 쪽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옥자였습니다. 영호는 허리를 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임자. 금방 가리다. 회장님 소리 대신 김 반장으로 불리는 지금이 영호는 120평 대저택에 살 때보다 훨씬 행복했습니다. 가진 돈을 모두 털어지은 이곳에서 두 사람은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복지관 입구로 낡은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배달된 식자재를 내리는 남자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반년이 된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고 전 재산을 잃은 뒤 옥자의 주선으로 물류 배송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멀리서 상추를 씻고 있는 아버지를 훔쳐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흙이 묻었다며 질색했을 아버지가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모자를 눌러쓰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3년은 그에게 지옥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이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할 거라 믿었지만 땀 흘려번 돈으로 사먹는 국밥 한 그릇이 얼마나 달콤한지 40이 넘어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민석은 아버지 앞에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트럭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면목이 없지만 언젠가 빚을 다 갚는 날 떳떳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를 다짐하면서요. 해질 무렵 영호와 옥자는 정자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영호 씨, 후회 안 해요? 그 많은 돈 다 남줘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 옥자의 물음에 영호가 옥자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후회라니. 내 인생의 봄날은 돈이 많았던 70년이 아니라 당신을 만난 지금 이 순간이요. 빈털털이면 어떻소? 내 옆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보석이 앉아 있는데. 아이고, 늙어서 주책은. 옥자가 얼굴을 붉히며 영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붉게 물드는 노을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쌓아 올린 어떤 빌딩보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비로소 진짜 행복을 찾은 두 사람의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